지역에서는 하나의 노트북으로 학생들이 여러 명이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렇게 한 친구와 AI를 사용하고 교육을 받은 친구와 이런 격차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컴퓨터가 있는지 없는지로 격차가 나타났다면 앞으로는 AI를 활용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교육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 가정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 뭐야? 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바로 체감하는 거는 이걸 거예요.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오프닝에서부터 이실직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진행자 모드가 아니라 시청자 모드로 좀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도 아니고 외교 얘기도 아니고 아이들 교육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자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 이상쯤은 고민하셨을 겁니다. 미디어와 SNS, 솔직히 나아가서 AI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어디까지 노출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중간선을 찾을 것인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알아도 이게 또 실천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과연 이게 물론 뭐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답은 없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SNS나 미디어 AI를 우리 아이들한테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대 기자 방종임 편집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편집장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요. 예.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 전문 유튜브 채널 교육대 기자 TV를 운영하는 방종임 편집장이라고 하고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과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교육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교육 고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교육 고민을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줄여드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교육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앞으로는 어떤 트렌드들이 있을지 그리고 요즘에 고민하는 부분 뭔지 방향성이 뭔지를 좀 담아서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라는 트렌드설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제 고민 좀 줄여주십시오. 제 아들이 7살이고 예. 얼마 전에 입학 통지서 받았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들 한 명이 있어가지고 네. 고민이 깊습니다. 오늘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게 절대 광고는 아니고 그냥 제 혼자 느끼는 제 마음속의 숙제인데 네. 오늘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숙제부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라는 책을 냈는데요.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그 교육의 방향성을 좀 압축적으로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불안 때문에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입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교육의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효과적으로 알려드리면 이런 방향성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도를 낮춰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교육 키워드라는 책을 교육 트렌드설을 매년 내고 있는데요. 지금이 3번째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요즘에 교육 변화가 궁금하시다 이런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광고는 아닌데 아닙니다. 스튜디오 밖에 우리 출판사에서 나오신 관계자가 계셔가지고 제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숙제를 해결하니까 너무 편하네요. 이제부터 네. 쉽게 말씀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얘기 한번 해보죠. 일단 그래도 심층 인터뷰고 항상 이슈를 다뤄왔던 코너니까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호주에서 12월 10일부터 맞습니다. 주요 SNS 만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용자 계정 삭제하고 신규 생성 차단하기로 이제 실제로 시행을 했고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런 흐름에 동의를 한다. 맞아요. 검토하겠다. 네, 정도까지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현지 상황이 어떤지 물론 뭐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분위기나 그리고 이 판단에 대해서 또 제가
쉽게 작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가장 부모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뉴스이기도 한데요. 제가 예. 짤막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세계 최초라는 점이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16세 미만의 청소년 SNS 계정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을 했죠. 이 대상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틱톡 등 10개 플랫폼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네. 이 법으로 인해서 이들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활성화를 금지해야 되죠. 그리고 신규 가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위반했었을 때 최대 4,950만 호주 달러, 우리나라로 따지면 485억 원. 네,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예. 이 부분에서 이용자와 그 부모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레딧이라는 소셜미디어가 반발했고요. 네. 인권단체들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주 총리도 이 부분에서 우려를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겠죠. 이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을 발표하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법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기준은 명확해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지금 SNS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법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덴마크라든지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시행을 검토하겠다라는 네네.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한 게 호주긴 한데 네. 이런 관련된 논의들은 각 국가에서 다들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가 좀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시행을 한다고 하면 부모들은 좋아하고 아이들은 싫어하고 이렇게 양분이 됩니까? 아니면 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편입니까? 호주를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맨 처음에는 설왕설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의 발단이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초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조치에 시행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조치는요. 틱톡을 사용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네. 14세 소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외모 비하 댓글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위축감을 느꼈고 이 부분에서 힘든 점 때문에 거식증에 시달리다가 사망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나이고 미성년이 왜 미성년이겠어요?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이잖아요. 뇌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 아동들한테 SNS가 어쩌면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보다 훨씬 더 심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공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발단이 된 설문조사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요. 10에서 15세 아동의 96% 거의 100%에 가깝죠. 96%가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 71%가 혐오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자살 조장, 섭식 장애 같은 유해 콘텐츠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부모님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질의 컨텐츠가 아니라 점점 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컨텐츠가 지금 SNS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방송에서 악플 달리면 상처를 받는데 그럼요. 저도요. 우리 미성년들이야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더 좀 크게 네.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가 들어오는데 작가님의 생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한 게 사실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긴 해요. 그냥 차단. 네. 생성 못하게 해. 근데 이게 또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라는 반대 목소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네. 너무 지금 이 시대에서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논점에 대한 작가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규제는 일정 부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SNS로 인해서 달라지는 학생들의 사례, 부모님들의 아우성을 굉장히 많이 저는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교육 컨텐츠를 운영을 하고 교육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고민을 댓글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강연을 많이 다녀서 강연을 통해서 저를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많은데 비단 어제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어제 제가 부산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부산 영재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한 강연이어서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 자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의 부모님인 거죠. 정보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대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저를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좀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머뭇머뭇거리시면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딸인데 지난해까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부산에 있는 유명한 영재학교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성적을 잘 받으니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더래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준 다음부터 인스타그램에 빠져서 3개월 동안 지금 다른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공부도 손에 놓고 네. SNS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가님, 예, 이 얘기 나온 김에 예. 질문 살짝 틀어서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 중2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는 건 네. 요새 애들 치고 굉장히 늦은 늦은 거거든요. 늦은 거죠. 네. 제 주위에 그 인생 선배께서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아이처럼 더 빠진다. 더 빠진다. 네. 차라리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주되 관리를 하는 게 더 낫다. 네. 라는 얘기 하던데 네. 어떤 게 맞는 그건 건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많이 다를 것 같아서 네. 딱 단정적으로 늦게 주세요. 일찍 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이런 부분보다 가정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줄 때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규칙. 규칙이 이 부분에서 SNS에 빠지는 친구들이 요즘은 정말 많고 네. SNS에서 한 번 빠지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도 저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직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첫째가 있는데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그리고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우리 때의 그 핸드폰,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과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약속을 반드시 세우고 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의 규칙을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서 송구하기도 하고 네.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부모님의 집에서 만나는 가장 가치 있는 많이 보는 부분이 부모님일 거잖아요. 예. 부모님이 어떻게 SNS를 보고 있는지 스마트폰을 어떻게 보는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좀 찔리시나요? 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책임감을 들여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서 맞아요. 부모님도 책임감을 느껴야 될 때지 않을까. 나는 정말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한테는 사용하지 말라. 이게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부모님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PC로. 분들이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가정 내에서 TV나 이런 미디어 노출을 안 하고 네. 독서하는 그런 문화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먼저 독서하고 그런 거는 실천을 잘 하시는데 네. SNS를 끊는 거는 어렵죠. 부모들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책 사이에 숨겨두시는 부모님도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네네. 아, 그런 근데- 상황이 있죠. 현실을 저도 누구보다 체감을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SNS를 한 번 들였을 때 이 부분에서 빠지기가 정말 쉽다. 네. 제가 작년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 교수가 쓴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불안 세대가 요즘 아이들 10대 청소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불안이 많은 세대. 그 불안의 이유가 뭘까 살펴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다는 거죠.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대 친구들이 2010년 이후에 학생들의 그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청소년들의. 그 이유가 뭘까를 이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네. 그 영향이 가장 큰 게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 사용했을 때 SNS에서 노출 이 부분에 빠지는 부분과 동시에 아이들의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예를 들면 비교라든지 왜 SNS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난 사람들의 예쁘고 그건 맞아요. 비교. 근데 네. 알고 보니까 다 어플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단적으로 봤었을 때 비교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로 인한 우울감도 크고요. 그리고 SNS에서 누구는 친하고 나는 안 친했을 때 오는 소외감도 클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요즘 친구들의 4가지가 부족한 게 SNS 때문이라고 봤는데 네. 첫 번째 수면이 부족하다. 수면이. 왜 스마트폰에 빠져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도 굉장히 심하고 정신적으로 집중해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더 약해진 거죠. 원래 미성년자들이 성인보다는 더 낮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성의 결여입니다.
사회성.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부대끼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놀이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요. 예. SNS에서 만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SNS에서 나는 친하다 또는 안 친하다. 그리고 저들은 친한데 나는 안 친하다. 여기서 오는 소외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력이 결핍됐다는 거. 이 부분은 아마 쇼츠를 열심히 본 친구들 보면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자극적인 콘텐츠에 더 그렇죠.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더만 있고 덜이 없죠. 주의력이. 도파민은 터지는데 뇌는 그대로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네.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네 번째는 중독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여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마치 이 부분에선 지금 교육 전문가들도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중독이 마치 마약과도 비슷한 성분으로 나타나고 있대요. SNS에 중독되는 아이들의 모습이, 뇌 예. 발달 상태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금 SNS가 생각보다 정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이번 호주의 사태를 보면서 더 우리도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후보 검증에서 나왔던 그 발언들이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학부모들하고 소통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네. 제가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 호주의 사례를 예.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물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다 해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500명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500명 중에 99%가 어. 필요하다. 물론 이거는 저의 팔로워들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 SNS 통해서 얘기를 물어봤는데 SNS 막자라는 예. 답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스타로 물어봤는데 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에서 부모님들도 정말 많이 생각을 하시고 있구나. 근데 이게 단적으로 저는 무조건 막았을 때 오는 풍선 효과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리고 예. 이 부분에서 마치 신분증을 위조해서 호주에서도 이 부분을 우려하더라고요. 이렇게 막았을 때 어떻게 16세에 가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호주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규제에서 끝 이게 아니라 이 부분으로 정말 아이들이 SNS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떻게 우리가 이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작년에 한참 문제가 됐던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딥페이크 문제. 예. 이 부분이 심각하다는 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 이거를 아마 많은 친구들이 몰랐을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SNS 윤리라든지 그리고 호주의 이 법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던 그 학생도 만약에 그렇게 심한 댓글이 있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댓글에 대한 윤리라든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교육과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번 막은 플랫폼 외에 다른 플랫폼으로 또 그럴 옮겨가지 수도 않을까라는 있죠. 생각도 예, 예. 하고 더 고차원적으로는 결국 이제 또 다른 부작용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을 뿐더러 성인 인증도 그쵸. 사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음에도 뭐 저도 그렇고 글쎄 작가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어렸을 때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다들 외우셨잖아요. 예. 그걸로 또 외워서 회원 가입하고 네, 그럴 하셨을 수 있죠. 텐데 부모님 계정 통해서. 그렇죠. 예. 어차피 관리가 그렇게 안 될 거라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보자라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우려가 분명 계속 있을 겁니다. 풍선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계속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 호주에서 이 법안을 시행한 것을 보면 플랫폼에 책임을 묻거든요. 네. 플랫폼에서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걸 너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지는 않은 채 일단 사용해봐라고 너무 이제 풀어준 건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최소한의 규정이나 규제를 한번 생각하고 있었나?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혹시 그 부분에서 더 막을 수 있는 방법, 순기능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같이 고민하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것도 이제 민간 영역에서 좀 풀어야 될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예. 좀 들긴 하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스마트폰이 나쁜 게 아니라 무분별한 SNS 활동이 지금 나쁜 건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도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고 하는 내용이니 조금 더 좀 이야기를 넓혀서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는 게 잘못이 아니라 결국 SNS를 오남용하는 게 잘못인 건데 아이들의 경우에 미디어 사용 특히 뭐 가정에서든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자면 식당 가면 보여주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왜냐면 애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네. 나는 밥을 더 먹어야 되니까 너 공감합니다. 잠깐 이거 보고 있어라. 그러면 조용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의 그런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이나 고민거리들을 해결해 주세요. 몇 살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솔직히, 점점점인가요? 솔직히 말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한 4살, 5살 때부터 한 4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식당에서 처음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이후 뭐 5살 때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애가 혼자 못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빠가 공감해요. 씻고 옷 입을 동안에 너 보고 있어. 네. 그러면 이제 뽀로로 보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공공장소 가면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부모님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부분부터 좀 바로 잡는다면 WHO에서는 24개월 미만한테는 네.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아유, 규정은 하고 있어요. 다행히 그 정도는 네 아니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음. 점점 팝콘 브레인이 되잖아요. 예. 자극적인 거에만 뇌가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고 싶고요. 그렇지만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울면 주변에서 쳐다보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피해를 주변에 안 끼쳐야 되겠다라는 부모님들의 생각도 있잖아요. 예. 제가 어제 부산에 내려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24개월이 안 된 것 같아요. 돌 정도인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 보여주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고 조용히 하란. 아, KTX에서요. 네네네. 그러면 부모님이 움찔움찔 혹시라도 얘가 울면 그렇죠. 주변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부모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현실의 육아는 이상론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는 이 24개월 미만에서는 부모님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도 사회적으로 인식해서 혹시 이 부분에서 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아이를 지금 키우기 힘든 세상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육아가 힘들 수 있겠구나. 네.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뭐 물론 전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당장 현실적으로 그러면 앞에 SNS도 규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미디어 혹은 이런 스마트 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규칙은 어떻게 정해서 아이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까? 나이대별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유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시간 뭐 30분, 20분 정도를 예. 맞춰서 같이 보여주고 또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노력도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속을 한 부분에서 사용한 부분에서 만약에 30분을 사용하겠다, 1시간을 네. 사용하겠다. 맨 처음에 관용적으로 보여주지 마시고요. 네. 만약에 그 약속을 세웠다면 가정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걸 지키는 노력. 처음부터 조금씩 10분 더 늘려달라. 이 부분에서 허용을 해주면 계속 갑니다. 10분,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이런 부분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디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보고 나서 끝이 아니라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화요? 일방적으로 보게만 되잖아요. 네. 같이 봤을 때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 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상호작용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너무 숙제를 드렸나요? 아니요. 뽀로로 보시고 같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무 숙제를 드린 건가요? 뽀로로나 저희가 막 벌써부터 미스터 비스트 막 이런 그 유튜브 예. 막 그러니까 막 유해하진 않은데 네네. 그런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거 보고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좋은 거네요. 상호작용을 조금 더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대화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보고
부모님을 함께 보는구나. 예. 나만 빠져 있는구나. 네. 차이가 크거든요. 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속을 세웠으면 이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부모님도 인식을 하시고요. 절대로 1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1시간 10분 되고 1시간 20분이 되거든요. 7살짜리 애가 자꾸 저랑 협상하려고. 그죠. 협상력이 늘지 않나요? 네. 그렇지만 협상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을 좀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규칙인 거고, 규칙이죠. 예. 규칙을 지키고 지키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제가 28분 동안 작가님께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죄책감이 너무 커져서 아, 그런가요? 긍정적인 작용이나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미디어를 사용했을 예, 때. 예. 그거는 좀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고 어떻게 활용했을 때 이게 긍정적인 포인트로 나옵니까? 예전에는 텍스트로만 익혔던 그런 네. 부분을 미디어를 통해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가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일방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상호작용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든 아니면 그걸 끝나고 나만의 생각을 좀 얘기해 본다든지 갑자기 이제 자녀 교육 특강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끝이 아니라 콘텐츠가 관계 중심적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부모님들도 한번 놔두고 아이가 알아서 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SNS 상에서 그리고 미디어 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봤는지 가끔가다 그래서 평소에 얘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시려면 평소에 대화가 많아야 된다는 거. 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날 잡고 너 그동안 어떤 거 봤어? 얘기 한번 해봐. 그럼 당연히 안 하죠. 우리 부모님들 특징이죠. 예, 어디서 얘기 한번 이제 해봐. 작가님한테 강의 듣고 오면 네. 자, 오늘 밤에 가서 일로 와봐. 그렇게 얘기 한번 되면 하자. 절대 더 입을 닫으니까요. 아, 평소에 식사 시간에 지시로 끝나지 않고 평소에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SNS든 미디어든 요즘 잘못된 정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확증 편향된 부분 너무 많잖아요. 제가 최근에는 어떤 이것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X에서 봤는데요. 예. 어른이 본 거기서 거니까요. 어른이 본 거니까 뭐 정보를 그건. 네. 취합을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거기서 붉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버섯의 한 종류였는데 네. 그것을 챗GPT한테 물어봤대요. 이 버섯 어떤 효과가 있어?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를 자세히 알려주대요. 네. 주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다시 뭔가가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독버섯이었어요. 독버섯이었어. 예. 이런 일들이 예. 왕왕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잘못된 정보가 많다라는 걸 챗GPT를 사용하면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흘러다니는 이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 혹시 잘못된 정보를 우리 아이가 너무 쉽게 믿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게 더 민감한 정치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민감한 이슈일수록 이 부분을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한 번 영상을 보면 또 알고리즘 무섭잖아요. 계속 그렇죠. 추천되죠. 맞아요. 계속. 그 부분으로 더 확증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관심을 두시려면 평소에 대화를 조금 하셔야 돼요. 얘가 잘못된 부분을 아마 부모님은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셔야죠. 우리 채팅창 통해서 어떤 한 분이 네. 대화를 원래 많이 했으면 애초에 SNS를 안 했겠지라고 올리셨는데 공감이 가면서도 한번 노력해 보시죠.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찔리기도 하면서 공감도 되시면서 고민도 되는 그런 화두가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 시청자층의 연령대가 예. 지금 이 시기를 한번 겪었거나 아.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한번 그 어려운 과정들을 첫 도입 시기를 거쳤던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러실 수 있을 경험담들도 것 계속 같아요.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점점 더해요.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성향과 고집은 더 세지고 하니까 그 중간점을 찾기 힘들겠지만 노력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령대와 지금의 이슈를 위해서 한 단계 연령대를 높여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결국 우리 공교육도 AI를 활용한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고 네. 물론 AI 교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좀 미뤄지긴 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 아니겠습니까?
뭐 입학하면 태블릿 준다는데 이거는 일단 어디까지 활용 사례가 가능하고 어떻게 AI가 우리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활용되고 있는지 네. 현황부터 한번 그러면 설명을 네, 해주시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AI 디지털 교과서는 지난 8월이었죠. 초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적 지위가 낮아졌죠.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화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커요. 교육 자료라는 것은 학교에서 자율로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예. 교과서는 의무 사용이지만 그래서 의무 사용이 아닌 만큼 사용자는 1학기 살펴보겠습니다. 30%채 되지 않습니다.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학기에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내년도에는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 이 부분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그럼 학교에 도입되지 않으면 그럼 이 부분에서 AI는 이제 학교랑은 거리가 먼 거 아니야? 공교육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로 AI가 활용되고 있고 AI가 많이 학교 교실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작가님, 근데 이게 교과서 전면 도입이 안 된 이유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걱정돼서 좀 미룬 건지 네. 아니면 학교 내에서 인프라나 이것을 강의할 전문가가 없어서 이게 도입이 미뤄진 건지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두 부분이 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감사원이 이런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에 그 AIDT를 도입했던 과정을 살펴보니까 예. 일단 첫 번째 졸속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시스템에서의 오류도 굉장히 많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AI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는 뭐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었을 때 정말 학교에서 가능한 일이야? 이 부분에 대한 졸속 그러니까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충분한 현장의 검증이 없지 수기 과정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 그리고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졸속이 아이들한테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당길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으로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서 교육 자료로 격화된 부분은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학교에 AI가 그러면 AI 교육이 도입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은 선생님들도 이 AIDT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교원 영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AI 툴을 활용해서 수업의 진행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준비라든지 행정 업무 면에서 교사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난 10월에 정부에서도 이런 발표를 했었죠. 6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도 AI 시대의 미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이만큼 AI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AI가 교육적으로 학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언젠가는 맞닥뜨릴 미래인데 그렇죠. 지금은 아닌 것 뿐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고민되는 게 제 가장 큰 고민이 오프닝에서도 잠깐 비춰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사용하게 될 AI 혹은 미디어를 네.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해가 아니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럼 일단 부모의 역량이나 교육 철학도 필요할 테고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학교에서는 지금 저는 전면 교과서 형태로 도입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또 밝혀진 것 같고요. 예. AI 디지털 교과서 형태로 했었을 때는 우려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AI는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치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수준별 우리가 왜 학생 한 명 한 명당 상황을 보는 그 수준별 맞춤형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장점을 지금 교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지금 이 부분에서 졸속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부터 좀 셋업을 해서 학생들의 상황을 보고 피드백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학습에서는 장점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를 공교육에서 많이 녹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는
서울에서는 그런 부분이 체감이 안 되겠지만 지역에서는 하나의 노트북으로 학생들이 여러 명이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한 친구와 그런 부분에서 AI를 사용하고 교육을 받은 친구와 서울에서 이런 격차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컴퓨터가 있었냐 없었냐 있는지 없는지로 격차가 나타났다면 앞으로는 AI를 활용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디지털 격차가 훨씬 더 교육 격차가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교육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 가정이다. 가정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 뭐야? 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바로 체감하는 거는 이걸 거예요. 숙제를 애들이 챗GPT로 한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계속 이 부분을 놔뒀을 때 이게 저작권이 뭔지 이 부분에서 점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질문만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그게 부분은- 거짓인지도 판단을 못하고. 그렇죠. 예. 어떻게 얘가 이 챗GPT를 사용하게끔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 부분에서 관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이 부분을 더 의존하고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답을 쓰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제가 최근에 선생님들 만날 일도 많고 교수님들 만날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을 동시에 하시더라고요. 요즘 과제만 보면요. 노벨상 수준이래요. 아, 그렇지. 챗GPT가 논문 찾아가지고 그렇죠. 해주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한대요. 아,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서 얘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어도 그분에서 도움을 받겠죠. 앞으로 점점 더 도움을 받을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의존할 일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 부분을 보고 출처라도 다는지 네. 너무 의존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얘가 소화하는지 그냥 베끼고 끝 복사 붙여넣기 끝이면 그 아이한테도 부모한테도 뭔 도움이 되겠어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점점 더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형 AI를 얘기함에 있어서 지금 어른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게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이 얘기 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한간소리 하고 있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얘네들이 학교를 가서 공교육을 거치는 과정이 수학 문제와 그 방정식 하나 더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충돌하고 그럼요.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뭐 그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AI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한때 생각의 외주화라는 얘기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프롬프트만 해주니까. 넣으면 얘가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성장기에 있는 그 아이들한테 더 생각을 외주화시키게 된다면 나중에는 좀 심하게 말하면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네.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부모로서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챗GPT를 사용하면 이 부분은 보이죠. 정말 대답을 수려하게 잘하지만 네,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다르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더 경쟁력은 어떻게 질문하느냐 음. 이 부분에서 방점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력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영어 어떻게 배워? 영어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내가 몇 학년인데 파니스까지는 맞췄어.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약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건 답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오늘 또 부모님한테 또 부모님들께 숙제를 드리지만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는 것과 그냥 답변을 그냥 쭉 받아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친구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숙제가 그렇죠. 맡겨지네요. 부모님들한테 어깨를 지금 네. 제가 계속 더 내리게 해드리는 건 아닌가. 근데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무거운 충분히 상황입니다. 필요한 과정이고 AI 활용에 대해서 이거를 사실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AI라고 하면 일단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 부분에서 약간은
피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AI가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시다시피 AI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기가 어렵잖아요. 같이 알아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더 조금은 무게감이 덜지 않을까.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력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해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질문을 한 다음에 답까지 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그 명문대에서 예. 시험을 보는데 생성형 AI 도움을 받아서 쓰는 부정행위가 일어났는데, 이건 부정행위잖아요. 누가 봐도. 맞습니다. 근데 공교육에서 내가 숙제를 하는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숙제를 해갔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약간 부정행위 혹은 생각의 외주화 수준인 건지, 이걸 어떻게 가늠합니까? 이게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서 점점 더 이 고민이 학교 현실에도 올 거거든요. 네. 어느 부분에서는 괜찮고 어느 부분에서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가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점점 더 이 고민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앞날을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단답형의 객관식 문제로만 이렇게 출제가 됐었을 때는 앞으로 이 부분에서 부정행위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평가도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아시겠지만 명문대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나타났죠. 예. 첫 번째는 연대였어요. 네. 그 다음에 고대고, 그 다음에 서울대였습니다. 네. 이런 차례로 발생하는 부분에서 왜 이런 일이 계속 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니까 비대면이었고요. 객관식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600명, 첫 번째 연대 같은 경우에는 600명에서 600명 학생들이 수강하는 비대면 수업에서 200명 이상이 부정행위를 한 거죠. 네. 근데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그 비대면이라는 점, 예. 그리고 객관식이라는 점, 이게 계속 된다면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막으려면 이런 평가 방식에서는 좀 우리가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저는 해외에도 이런 일이 있나라고 한번 살펴봤어요. 해외에는 이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평가 방식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 해외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러면? 생각을 묻죠. 생각을 물어서. 예, 그리고 오히려 오픈북이면 그냥 사용해. 챗GPT가 도움을 받았어. 이런 부분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은 그냥 두고 객관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답안지가 훨씬 더 유연했고,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답을, 왜 지식은 우리보다 챗GPT가 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은 비단 대학생이지만 앞으로는 중고등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서 생각을 묻는 방식으로 평가 방식에 같이 갈 때, 같이 고민이 될 때 조금은 현명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근데 쉽지 않겠네요. 그것도 요즘에는 그러니까 생성형 AI들도 생각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점점 기술의 발달이 너무 심하게 되고 있죠. 네네. 그 부분에서 저도 답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도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시를 하는 것은 지금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생략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챗GPT 윤리라든지 챗GPT를 사용했었을 때 몇 % 이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면 그 이유의 답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던져주는 이런 과정이 학교에서 조금 더 일어날 때 이 부분이 조금은 문제점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 주체나 아니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네요. 이거는. 그럼요. 예. 그리고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만 딱 물어보잖아요. 과정에서 얘가 성장을 했나? 이 부분 지금 학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과정에서의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걸 계기로. 과정에서 우리는 결과만 체크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과정은 뭔지, 그리고 서술형 평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왜 이 명문대에서 나타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댓글을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예. 비대면을 막아야 돼. 비대면 수업은 이제 못하는 거야. 라는 댓글이 있기도 하고요. 대면이어도
몸수색까지 하자. 챗GPT 못 몸수색. 사용하게.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몇 년 후면 깨집니다. 예. 이제 안경 통해서도 생성형 AI 이제 그러니까요. 사용하는 시대가 네. 곧 올 텐데 네. 그건 힘들죠. 몸수색해가지고. 그래서 예. 점점 더 어려운 고민, 어려운 음. 숙제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 댓글에도 나왔었고 저도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리고 되게 좀 어찌 보면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책을 읽고 그것을 익히고 그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식 습득이라기보단 서칭해서 그냥 옮겨 적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그게 좋게 될 때는 리서치를 하는 시간을 확 줄여주긴 하지만 네. 지식의 습득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건 해가 되지 않나? 음. 라는 저도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계속 사용하다 보면 제가 좀 무식해지는 느낌을 맞습니다. 받을 때가 저도 있거든요. 공감해요. 네. 그러면 아이들한테 AI를 이렇게 활용하게 하는 것이 결국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해도 맞나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이런 좀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서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크고요. 우리는 지금 성인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생각이 퇴화돼도 네.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의 효율성 면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막 뇌가 자라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익숙해졌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을 보고 이게 아닌지 맞는지를 AI로 인해서 받는 그 장점도 있겠지만 네. 단점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생각보다 이 부분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공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에서 그냥 지금까지는 어쩌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부족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수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같이 보고서도 같은 팩트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이 과정에서 AI 교육, AI 윤리 이런 수업이 지금은 없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런 과정들, 이런 교육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뉴스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예. AI 교육을 굉장히 크게 대대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어요. 네네. 근데 보니까 초등, 중등, 고등이 다 다르더라고요. 포인트가 많이 달랐습니다. 초등에서는 AI를 흥미나 체험 위주로 체험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예.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AI로 문제를 주고 어떻게 너희들은 해결할래? 해결점을 묻는다면 고등 때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 이렇게 연령대별로 AI를 접근하는 교육도 나이대별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 정도의 우리가 시기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도 AI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커리큘럼도 점점 세분화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숙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도입해 놓고 그 다음에 세분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커질 테니까. 너무 커질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약간 살짝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작가님 말씀하시다가 AI 윤리에 대해서도 네. 배워야 될 때가 됐다. 가장 심하게요. 가장 크게 가장 포인트로 둬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딥페이크 그러게요. 문제도 그렇고 댓글을 예. 사용하는 문제도 그리고 표절 저작권 문제도 우리는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학교에서 AI가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네. AI로 인한 교육의 변화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최근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AI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례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른 나라에서 AI 교육을 뭐 의무화했다, 뭐 AI 교육을 더 해야 된다 하면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지. 그런데 부작용들도 많단 말이죠. 앞에서도 뭐 필요한 부분들 커리큘럼도 세분화하고 AI 윤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시작하는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나라 공교육이 좀 어떤 방향성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AI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작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어려운 질문이지만 어려운 질문이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AI 뭐뭘 한대, AI를 입시에 반영한대라고 생각하면 학원을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자세히 보고요. 단순히 AI가 도입되는 시대다. AI가 너도 나도 지금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면 코딩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현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 감각이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AI를 초중등 의무 교육을 했었을 때 단순한 코딩은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잖아요. 네.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이거를 소양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AI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윤리라든지 교양 과목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했었을 때 아이들도 이 부분에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하면 무겁게 생각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요. AI가 학교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능력이 뭔지 윤리적인 부분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제언 너무 감사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채팅창에 네. 너무 좋은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잘 하는 학생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질문이요.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 인사이트도 동반이 돼야 되고 여러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키우지? 이 AI 시대에서 그냥 프롬프트 몇 자만 하면 답이 나오는 시대에서 네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가장 간단한 질문은요. 저희가 한 번도 왜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않았던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왜라는 질문만 해줘도 질문이 굉장히 살아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질문에 대해서 익숙한 세대가 아닌 세대였죠. 그렇죠. 맞죠? 주입식 예, 교육의 산물이죠. 왜라는 질문만 자녀한테 해줘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질문에 대해서 이거 왜 그런 거야? 이거는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한 그런 포인트를 둔다면 제가 저희 채널에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질문을 많이 하는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한테 좋은 질문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공감을 많이 해줬대. 더라고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좋은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 질문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 예, 큰 숙제입니다. 큰 숙제. 근데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고 저는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가서 숙제를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네. 무겁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나눠드리려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책 얘기도 하신 김에 유튜브 채널명도 한번 말씀하고 가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대기자 TV입니다. 예. 제가 교육 고민을 대신해서 물어봐주는 기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교육대기자 TV는 교육 고민을 있을 때, 교육 고민을 나누고 싶을 때, 교육 고민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데 없을 때 찾아오시면 제가 웰컴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한 분이 내가 질문을 하려면 내가 그만큼 잘 알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네요. 숙제를 또 하나 얻어가면서 한번 이 AI 시대에서 또 부모로서 그리고 이전 세대로서 또 이것을 AI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목시킬지는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 시간이 꽉 찼으니 우리 작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 AI 시대 패러다임 대혁명의 저자 방종임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